연병장의 뜨거운 열기는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어올리며 도열에 있는 수천 명의 병사들의 인내심을 가혹하게 시험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제3보병사단 창설기념 훈시를 이어가던 박기훈 사령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병사들은 그것을 단지 살인적인 더위 탓으로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대열의 가장 뒷줄 눈에 띄지 않는 그림자 속에 서 있던 이서윤, 이병의 눈빛만은 주변의 공기와 다르게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과 급격히 창백해지는 안색, 그리고 마이크를 쥔 손이 제멋대로 경련하듯 떨리는 미세한 징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사병이나 노안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아닌 훨씬 더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닥쳐왔음을 알리는 죽음의 신호였다. 박사령관의 말이 갑자기 끊어지더니 그가 가슴을 부여잡으며 단상 위로 무겁게 쓰러지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던 둔탁한 충돌음은 병사들의 귓가를 때렸고 단상 주변에 있던 참모들과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령관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일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비틀리는 것처럼 기괴하게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켰다. 의료진이 도착하려면 최소한 몇 분의 시간이 더 필요했고 지금 사령관의 상태는 단 몇 초조차 허비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 기도가 부어올라 호흡이 완전히 차단되는 신경 독소의 전형적인 증상임을 간파한 서윤의 뇌리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대응 매뉴얼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다. 이서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열을 이탈하여 단상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는데 그 속도는 갓 입대한 신병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그녀의 군화가 아스팔트를 박차는 소리는 주위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으며 당황한 헌병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그녀는 이미 통제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쓰러진 사령관이 아니라 단상 옆에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예포 사격 후 남겨진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날카로운 20mm 황동 탄피에 고정되어 있었다. 통상적인 의료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를 확보하고 독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고 무모해 보이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미끄러지듯 단상 위로 올라가 망설임 없이 그 뜨거운 탄피를 집어들었다. 단상 위에 있던 김태진 참모장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여군 병사가 사령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경악하며 권총을 뽑아 들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서윤의 행동이 사령관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혼란을 틈타 확인 사살을 하려는 암살자의 비열한 습격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참모장은 핏발선 눈으로 고함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사격을 명령하려 했지만 서윤의 움직임은 그들의 반응 속도보다 훨씬 빨랐다. 그녀는 사령관의 목을 단단히 고정시킨 뒤 손에 쥔 탄피의 날카로운 끝부분을 사령관의 목 굴대뼈 아래 기도가 위치한 지점에 정확하게 조준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사령관의 희미해져가는 맥박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한 극도의 집중 상태에서 그녀는 손에 힘을 주어 탄피를 내려 찍었다. 이 미친 당장 멈추지 못해 저 계집애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김 참모장의 고함 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지만 이미 서윤의 손에 들린 탄피는 사령관의 목 피부를 뚫고 들어간 뒤였다. 붉은 선혈이 솟구쳐 서윤의 군복과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이 탄피를 기도로 밀어넣어 인위적인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다. 뜨거운 탄피가 살을 태우는 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여 역한 악취를 풍겼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기도를 확보한 후 고개를 숙여 사령관의 상태를 살폈다. 탄피를 통해 미세하지만 분명한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제야 사령관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경호원들과 헌병들이 들이닥쳐 서윤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수십 개의 총구가 그녀의 머리를 겨누었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짓눌린 채 팔이 뒤로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서윤의 시선은 여전히 자신이 꽂아 넣은 탄피를 통해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 사령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를 제압한 군인들의 군홧발이 그녀의 등과 허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주시했다. 그녀의 행동은 명백한 하극상이자 사령관에 대한 상해 행위로 보였기에 현장에 있던 누구도 그녀가 방금 사령관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직 서윤만이 자신이 주입된 독소가 뇌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탄피의 열을 이용해 혈관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김 참모장은 쓰러진 사령관과 바닥에 제압당한 서윤을 번갈아 보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사령관이 쓰러진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을 수도, 혹은 누군가의 공작일 수도 있었지만 눈앞에 신병이 저지른 짓은 그에게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는 헌병대장에게 눈짓을 보내며 서윤을 즉각 격리하고 1급 범죄자로 취급할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는데 이는 사령관의 생사보다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가 더 중요하다는 그의 비틀린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저 반란 분자를 당장 끌고 가서 지하 벙커 독방에 쳐넣어 신문관을 배정해서 배우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사령관님을 암살하려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라. 김 참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은 서윤을 짐승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다.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김 참모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겁에 질린 신병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그것과 같이 섬뜩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을 담고 있었다. 김 참모장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바로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돌려 의무병들을 다그치기 시작했다. 서윤이 끌려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녀가 흘린 핏자국과 사령관의 목에 박힌 황동 탄피뿐이었다. 현장의 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온갖 추측과 유언비어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북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사령관에게 원한을 품은 정신 이상자라고 떠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보여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반응 속도와 해부학적 지식을 갖춘 정밀한 타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단상 위에서 응급조치를 하던 군의관만이 사령관의 목에 박힌 탄피가 기도를 완벽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군의관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임을 직감했지만 서슬퍼런 김 참모장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끌려가는 서윤의 머릿속은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는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증상을 통해 사용된 독극물이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희귀신경작용제인 노비촉 계열의 변종임을 확신했다. 그 독은 호흡 근육을 마비시키고 뇌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단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즉각적인 기도 확보와 고열을 통한 독소 중화가 이루어지면 생존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녀가 탄피를 선택한 것은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를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전술적 판단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과제는 자신을 죽이려 할 세력으로부터 살아남아 사령관이 깨어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헌병대 호송차의 어두운 뒷칸에 갇힌 채 서윤은
자신의 손목을 파고드는 수갑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해체된 특수임무대대 707 백호부대. 그 중에서도 존재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림자 부대에서의 가혹했던 훈련과 수많은 실전 경험들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강철처럼 단련시켰었다. 그녀는 평범한 여군으로 위장하여 조용히 살아가려 했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금 피비린내 나는 전장 한복판으로 불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조절하며 곧 닥쳐올 가혹한 신문과 고문을 견뎌낼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심장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며 복수와 정의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한편 병원으로 후송된 박 사령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서윤의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의 고비는 넘긴 상태였다. 수술실에 들어간 의료진은 사령관의 목에 박힌 탄피를 제거하며 그 정교함에 혀를 내둘렀는데 그것은 1mm의 오차도 없이 성대를 피해 기도만을 정확히 확보하고 있었다. 수술을 집도한 외과 과장은 김 참모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려 했으나 참모장실의 비서실장은 지금은 비상사태이니 나중에 보고하라며 문전박대했다. 병원 복도에는 김 참모장이 배치한 무장 병력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목적은 사령관의 보호가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 참모장은 사령관실을 점거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했다. 그는 사령관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무대행을 선포하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장교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며 사단 전체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다. 그는 이서윤을 암살 미수범으로 몰아 조속히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사형을 언도받게 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단순한 신병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가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배가 될 것임이 자명했다. 지하 감옥의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조용히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도 사물의 윤곽을 식별할 수 있는 그녀의 특수 시야는 감방 내부의 구조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녀는 손목을 비틀어 수갑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고 자신의 군화 밑창에 숨겨진 얇은 금속핀의 존재를 확인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는데 그것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는 전사의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지하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서윤의 젖은 군복을 파고들며 그녀의 체온을 서서히 앗아가고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단 하나의 백열전구만이 윙윙거리는 소음과 함께 위태롭게 흔들리며 쇠창살 없는 좁은 방안을 기괴한 그림자로 채우고 있었다. 의자에 손발이 단단히 묶인 채 정신을 차린 서윤은 입안에 고인 비릿한 핏물을 바닥에 뱉어내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다. 그녀의 온몸은 이미 몽둥이 찜질로 인해 멍들고 부어올랐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고통에 굴복하기는커녕 더욱더 차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은 법과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오직 자백과 복종만을 강요하는 군정보부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헌병대 수사관 최소령이었는데 그는 이미 서윤을 손봐주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고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서윤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굵은 팔뚝에 솟은 힘줄과 잔인해 보이는 눈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 방에서 망가뜨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뒤로 젖히며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폭력을 행사할 명분을 찾았다는 가학적인 즐거움이 서려 있었다. 이봐 신병, 네가 무슨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여기서는 아무도 네 말을 들어주지 않아. 네가 사령관님 목에 칼을 꽂으라고 사주한 놈이 누구야? 북쪽 애들인가? 아니면 군 내부의 불만 세력 최소령의 질문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위한 유도 신문에 불과했다. 그는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복부를 강타했고 서윤은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몸을 비틀었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분리하여 통증을 데이터로만 인식하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해온 인간이었다. 그녀에게 이 정도의 폭력은 과거 707 백호 부대 시절 겪었던 생존 훈련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다. 서윤은 최소령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적과 타격의 강도를 분석하며 그가 왼손잡이이며 오른쪽 무릎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해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최소령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고 폭력의 강도는 점차 높아져만 갔다. 그는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서윤의 허벅지와 어깨를 가격하기 시작했지만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비명 대신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최소령을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와 마주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훈련소에서 배운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방법에 통달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특별수술실 앞에서는 긴박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데 집도의인 강 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사령관의 목에서 제거한 탄피와 상처 부위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이것이 명백한 암살 시도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탄피는 기도를 정확히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뜨거운 열기로 주변 혈관을 찢어 출혈을 최소화하고 독소가 혈류를 타고 뇌로 올라가는 것을 차단하는 코터리 카우테리 효과까지 냈던 것이다. 강 박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헌병대 관계자에게 알리려 했지만 병원을 통제하고 있는 정보 장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이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 병사가 1초라도 늦었거나 탄피의 각도가 1도만 틀어졌어도 사령관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을 겁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완벽한 응급수술이었다고요. 강 박사는 김태진 참모장이 보낸 정보장교에게 목소리를 높여 항변했다. 하지만 정보장교는 차가운 표정으로 강 박사의 말을 끊으며 이 사실이 외부로 새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다. 그들의 임무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김 참모장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상황을 몰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강 박사는 좌절감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의사로서의 양심과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의 압력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껴야만 했다. 다시 취조실로 돌아와 지칠 대로 지친 최소령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 물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그는 육체적인 고문이 통하지 않자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전략을 수정했다. 그는 서윤의 가족과 친구들을 들먹이며 협박을 시작했고 그녀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리며 피 묻은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유증이 심해 보이는데 그렇게 체중을 실어서 때리면 나보다 당신이 먼저 쓰러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지만 취조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서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최소령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반격에 담배를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그녀의 통찰력에 소름이 돋은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신병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때 취조실 문이 열리며 김태진 참모장이 들어왔다. 김 참모장은 엉망이 된 서윤의 몰골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고
최소령에게 손짓하여 밖으로 내보냈다. 이제 방 안에는 권력의 정점에 서려는 자와 그 권력에 의해 희생양이 된 자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김 참모장은 서윤의 맞은편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짐승을 구경하듯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대단하군. 훈련소 기록은 평범하던데 이런 고문을 버티는 맷집은 어디서 배운 거지 뭐. 상관없어. 어차피 네가 누구든 네가 한 짓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며 서윤을 사령관 암살 미수범으로 만들어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도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으며 오직 성공에 도취된 자의 오만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서윤은 김 참모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눈동자 속에 숨겨진 불안과 공포를 읽어냈다. 당신은 두려워하고 있어. 사령관님이 깨어나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짓이 밝혀지는 것을. 서윤의 말은 김 참모장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김 참모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의 멱살을 잡았다. 입 닥쳐. 내년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없어질 테니까.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김 참모장은 서윤을 더 이상 살려두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그녀를 헌병대 유치장이 아닌 특수격리구역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악명 높은 곳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김 참모장이 나가고 다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서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며 탈출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갑을 푼 뒤 감식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탈출로를 확보해야 했고 무엇보다 사령관에게 사용된 독극물의 정체를 알리는 증거를 남겨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이 감옥의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고 모든 변수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었다. 서윤은 입안에 숨겨두었던 작은 쇠조각을 혀끝으로 굴리며 그것이 가져다 줄 자유를 상상했다. 그것은 취조 중에 최소령이 흥분하여 책상을 내리칠 때 떨어진 스테이플러 심조각이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금속 조각이었지만 숙련된 그녀의 손에서는 수갑을 풀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고 근육 하나하나에 에너지를 비축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내면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억눌린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지 빗방울이 환풍구를 때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서윤에게 시작할 시간이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과거 교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말로 우리는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지금 그녀는 그 어둠의 한가운데 있었고 이제 곧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터였다. 사령관을 구한 영웅이 아닌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그림자 속의 사냥꾼으로서의 이서윤이 깨어나고 있었다. 복도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오고 이송을 담당할 헌병들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다. 서윤은 묶여있던 손목을 비틀어 스테이플러 심을 수갑 열쇠 구멍에 밀어 넣었다. 미세한 클릭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묶여있는 척 자세를 유지했다. 문이 열리고 헌병들이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짐승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반격은 빠르고 치명적일 것이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시작될 것이다. 이 좁은 취조실은 곧 그녀가 연출하는 피의 무대가 될 것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두 명의 무장 헌병이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취조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의자에 축 늘어져 있는 이서윤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방심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서유는 헌병들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풀려있던 수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스프링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빨랐고 순식간에 앞서 들어오던 헌병의 소총 총열을 왼손으로 낚아채며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강타했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꾸라지는 헌병의 몸을 방패 삼아 그녀는 뒤따라오던 두 번째 헌병의 시야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두 번째 헌병이 당황하여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기도 전에 서유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손목을 비틀고 있었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유는 지체 없이 그의 목동맥을 정확히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단 3초 만에 무장한 두 명의 건장한 남성을 무력화시킨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녀는 쓰러진 헌병의 허리춤에서 마스터키와 무전기를 탈취한 뒤 복도의 기척을 살피기 위해 문틈으로 조용히 시선을 돌렸다. 이송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은 김태진 참모장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였기에 지금부터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시간 싸움이었다. 한편 헌병대 사무실에 있던 한지훈 중령은 김 참모장이 직접 결재한 이서윤의 이송 명령서를 보며 깊은 의구심에 빠져 있었다. 단순한 하극상이나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재판도 없이 즉결 처형장이나 다름없는 특수격리 구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평소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던 한 중령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 뒤에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인사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서윤의 군번을 입력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근 불가라는 붉은 경고 메시지만이 떴고 이는 그녀의 신상이 일반적인 보안 등급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기밀 사항임을 의미했다. 한 중령은 망설임 끝에 정보사령부 시절 동료에게 받았던 백도어 코드를 입력하여 보안벽을 우회하기로 결심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끝에는 긴장감으로 인한 땀이 배어 나왔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집요함이 그를 이끌었다. 마침내 모니터의 암호가 해제된 서윤의 진짜 프로필이 드러나자 한 중령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소속란에는 이미 해체되어 전설로만 남은 707 특수임무단 JX과 일명 유령부대라는 코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녀는 갓 입대한 신병 따위가 아니라 국가가 양성한 최상위 등급의 인간 병기이자 살인 면허를 가진 정보 요원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건물 전체에 요란한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며 정적을 깨뜨렸고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어지럽게 비추기 시작했다. 지하 취조실 비상 상황 발생 수감자 탈주 전 병력은 즉시 봉쇄 작전을 수행하라.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에 한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서윤이 탈출했다는 사실에 놀라움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녀가 사살될 위험이 커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탄창을 확인한 뒤 그녀를 보호하고 진실을 듣기 위해 지체 없이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김 참모장의 사설 병력이 먼저 그녀를 찾아낸다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복도로 나온 이서윤은 머릿속에 저장된 건물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인 탈출 경로를 계산하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며 마주치는 병사들을 최소한의 타격으로 제압하고 전진했다. 그녀의 목표는 외부로 통하는 환기 통로가 연결된 기계실이었는데 그곳은 경비가 가장 허술하면서도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개구멍이었다. 등 뒤에서 추격해오는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서윤은 당황하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배전반을 열어 전선을 조작했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해당 구역의 조명이 모조리 꺼지며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당황한 추격대들의 고함 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어둠은 서윤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한 위장이자 무기였기에 그녀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이동하여 기계실 입구에 도달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꼼짝 말고 손들어. 움직이면 발포하겠다. 한지훈 중령이 어둠 속에서 권총을 겨눈 채 그녀를 조준하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손을 들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항복이 아닌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는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며 기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서윤 아니 코드네임 블랙맘바. 네 정체는 이미 확인했다. 한 중령의 말에 서윤의 눈썹이 꿈틀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내 정체를 알았다면 내가 사령관님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겠군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 속에는 거짓없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한중령은 총구를 내리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다. 왜 도망치는 거지? 결백하다면 남아서 증명했어야지. 서윤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법정이 아니라 도살장이니까요. 김태진 참모장은 진실 따위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사령관님이 죽기를 바라고 있고 나를 그 희생양으로 삼으려 합니다. 한중령은 권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내적 갈등에 휩싸였다. 군인으로서 탈주범을 쏘아야 한다는 의무감과 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양심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김 참모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한 중령놈을 발견했나 발견 즉시 사살해. 이건 명령이다. 그 명령은 한 중령에게 오히려 확신을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재판도 없이 즉결 사살을 명령하는 상관의 모습에서 그는 더 이상 군인의 명예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총구를 내리며 옆으로 비켜섰고 눈빛으로 서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령관님 혈액에서 노비촉 A 변종 성분이 검출될 겁니다.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나오지 않으니 정밀 분광 분석을 의뢰하세요. 그리고 해독제는 러시아제 아트로핀 X가 필요합니다. 서윤은 한 중령 옆을 스쳐 지나가며 빠르고 정확하게 핵심 정보를 전달했다. 한 중령은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로 갈 거지? 서윤은 잠시 멈칫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사냥을 하러 가야죠. 진짜 범인을 잡아서 사령관님 앞에 무릎 꿇릴 겁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기계실 문을 열고 환기 통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중령은 서윤이 사라진 환기구를 잠시 응시하다가 추격대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다. 이쪽은 없다. 놈이 하수로를 통해 반대편 건물로 도주한 것 같다. 3구역을 수색해 한중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도착한 병사들에게 엉뚱한 방향을 지시했다. 병사들이 우르르 반대편으로 달려가자 그는 홀로 남아 복잡한 심경을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그도 공범이 되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진정한 군인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서윤이 남긴 단서가 이 모든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서윤은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상처난 피부를 씻어내며 화끈거리는 열기를 식혀주었고 자유의 공기는 그녀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숲속에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비상 장비가 있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는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적의 목덜미를 노리는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김태진 참모장을 향한 복수의 칼날은 이미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아른거리는 가운데 전설의 유령 부대원이 다시 세상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심의 재개발 지구 철거를 앞둔 낡은 모텔의 302호실은 창밖의 빗소리에 묻혀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이서윤은 젖은 군복을 벗어던지고 바닥 장판을 뜯어내어 오래전 자신이 비밀리에 마련해둔 데드드롭 상자를 꺼냈다. 방수 처리된 상자 안에는 추적이 불가능한 구형 노트북과 현금, 그리고 몇 가지 위조 신분증과 응급키트가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부팅시키고 다중 우회 서버를 통해 사단 본부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복잡한 방화벽들이 그녀가 미리 심어둔 백도어 코드를 통해 소리 없이 허물어졌다. 그녀의 눈빛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먹잇감을 찾는 맹금류의 시선과도 같았다. 서윤은 가장 먼저 열병식 당일의 고해상도 CCTV 영상 원본을 확보하여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사령관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거해 나가는 작업은 엄청난 집중력을 요했다. 수십 번의 돌려보기 끝에 그녀의 시선이 사령관의 식수대 근처를 지나가던 음향 설치 기사의 손목에서 멈췄다.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사령관의 물병 뚜껑을 스치듯 건드렸는데 확대된 영상 속 그의 손가락에는 미세한 침이 달린 특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그의 소매가 거친 찰나에 드러난 전갈 문양의 문신이었다. 그것은 국제적인 악명을 떨치고 있는 민간 군사 기업 PMC 블랙샌드의 표식이었다.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닌 전문 용병 집단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은 배후에 거대한 자금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서윤은 즉시 타깃을 변경하여 사단 군수처의 비공개 회계 서버로 침투해 들어갔다.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하자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다. 지난 2년간 훈련용으로 소모되었다고 보고된 수천 톤의 탄약과 신형 소총들이 실제로는 외부로 빼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불법 거래의 수익금 흐름을 추적하자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김태진 참모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박 사령관이 최근 군수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지시했다는 기록은 그가 왜 제거되어야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한편 참모장실에 있는 김태진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이서윤이 헌병들을 제압하고 탈출했다는 보고는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일으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정보 브로커가 방금 전송해온 이서윤의 진짜 신상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검은 줄로 가려진 수많은 작전 기록들 사이로 인간 정보 유민트와 암살 전문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갓 입대한 신병 따위가 아니라 국가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길러낸 최상위 등급의 살수였다. 김태진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 땀을 느끼며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벌집을 건드렸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공포는 곧 생존 본능을 자극했고 김태진은 일반 정규군으로는 그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위성 전화기를 꺼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건조하고 기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뢰 내용은 확인했다. 타깃이 고스트 등급이라니 견적이 달라져야겠는데 김태진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지금 당장 청소부들을 보내 그녀가 입을 열기 전에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죽여야 해.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란 말이야. 그 시각 모텔 방에 있던 서윤은
등 뒤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살기를 감지하고 동작을 멈췄다. 창밖에 거리 소음이 부자연스럽게 잦아들었고 그녀가 설치해둔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에는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 세대가 모텔 입구를 봉쇄하는 모습이 잡혔다. 그녀가 네트워크에 접속한 흔적을 역추적하여 위치를 파악한 것이 분명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른 대응 속도였다. 하지만 서유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품에 넣고 탈취했던 권총의 탄창을 확인했다. 그녀는 도망치는 대신 이 좁은 모텔 건물을 자신에게 유리한 사냥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은밀했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림자들은 그들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임을 증명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지며 섬광탄이 방 안으로 굴러들어왔고 눈부신 백색 섬광과 함께 무장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텅 빈 방과 전자레인지 안에 가득 찬 부탄가스 통뿐이었다. 서윤이 미리 설정해 둔 타이머가 작동하며 전자레인지가 폭발했고 거대한 화염이 방 안을 집어삼키며 선두에 진입한 용병들을 덮쳤다. 폭발의 충격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혼란을 틈타 서윤은 이미 천장 환기구를 통해 복도 반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복도, 천장에서 소리 없이 내려온 서윤은 후방을 경계하던 용병의 뒤를 덮쳤다. 그녀의 단검이 용병의 방탄복 틈새인 목보호대 아래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서윤은 쓰러지는 용병의 몸을 받쳐 소음을 줄임과 동시에 그의 허리춤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서브 머신건을 낚아챘다. 이제 무기는 대등해졌고 어둠과 연기는 그녀의 편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전방의 적들을 향해 정밀 사격을 가했고 2명의 용병이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냉혹했다. 타겟 위치 확인 3층 복도놈은 혼자다 포위에 용병 리더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윤은 이미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옥상 바닥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움직임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렸고 뒤따라온 용병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그녀의 발치에서 불꽃을 튀겼다. 허공을 가르는 도약 끝에 반대편 난간을 잡은 그녀는 팔 근육을 수축시켜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추격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복잡한 골목길이 얽혀 있는 구역으로 그들을 유인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적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술적 기동이었다. 폐공장 단지로 몸을 숨긴 서윤은 탈취한 용병의 무전기를 귀에 꽂고 그들의 교신 내용을 도청했다. 타깃 놓침, 이 여자는 평범한 군인이 아냐. 젠장, 너무 빠르다고. 당황한 용병의 보고에 이어 차가운 리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본부의 지시가 변경됐다. 쥐새끼 잡는 건 나중이다. 알파 타깃부터 처리한다. 병원으로 이동해서 사령관을 확실하게 끝장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이 자신을 쫓는 것은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고 진짜 목표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박 사령관이었던 것이다. 서윤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자신의 생존보다 사령관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다. 박 사령관이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김태진과 같은 썩은 권력자들이 군을 장악하게 될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선을 조작하여 시동을 걸었다. 굉음과 함께 오토바이가 빗길을 가르며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사슴이 아니라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러 가는 늑대가 되어 병원을 향해 달렸다.
죽음의 경주는 다시 시작되었고 결승전은 국군수도병원 병실이 될 것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국군수도병원의 정문 앞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한 대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기도 전에 이서윤은 안장 위에서 뛰어내려 병원 건물 측면에 위치한 영안실 입구 쪽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온몸은 비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밤눈처럼 빛나는 그녀의 시야는 건물의 모든 출입구를 빠르게 스캔하고 있었다. 병원 로비의 불빛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해 보였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를 감지해냈다. 적들은 이미 내부에 침투해 있었고 병원의 보안 시스템은 그들에 의해 무력화되었음이 분명했다. 서윤은 영안실의 철제 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내부로 진입하여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복도를 빠르게 이동했다. 하얀 천이 덮인 시신들이 안치된 침대들 사이를 지나며 그녀는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진 자신의 코끝을 스치는 낯선 살기를 느꼈다. 복도 끝 모퉁이를 돌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경비병의 시신이 보였는데 목이 깔끔하게 그어진 상처는 프로의 솜씨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경비병의 허리춤에서 3단봉을 챙기고 그가 쥐고 있던 무전기의 주파수를 맞춰 적들의 통신을 감청하려 시도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VIP 구역 진입 3분 전 장애물 제거 완료라는 짧고 건조한 보고가 흘러나왔다. 병원의 전력 공급실이 위치한 지하 2층으로 내려간 서윤은 배전반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적들의 시야를 차단하고 혼란을 유도하기 위해 메인 차단기를 내려 병원 전체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기로 결정했다. 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병원 건물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핏빛처럼 복도를 물들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한 용병들의 고함 소리가 위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왔고 서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비상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질주했다. 어둠은 훈련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그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자 무기였다. 3층 외과 병동복도에 도착한 서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용병 2명이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들고 병실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사령관이 있는 VIP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서윤은 복도에 놓인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서 소음을 낸 뒤 반대편 기둥 뒤로 재빨리 몸을 숨겼다. 소리에 반응한 선두의 용병이 총구를 돌리며 카트 쪽으로 접근하자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팔을 꺾어버렸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소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녀는 지체 없이 3단봉으로 그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뒤따르던 두 번째 용병이 상황을 파악하고 발포하려 했지만 서윤은 이미 쓰러진 동료를 방패 삼아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총알이 방탄복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들어 용병의 명치에 무릎을 꽂아 넣었다. 숨이 막힌 용병이 고통에 몸을 숙이자 서윤은 그의 목 뒤를 팔꿈치로 강타하여 바닥에 눕혔다. 단 몇 초 만에 2명의 정예 용병을 맨손으로 제압한 그녀는 그들의 무기와 탄창을 챙겨들었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적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화력이 쥐어졌고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는 다시 한번 뒤바뀌기 시작했다. VIP 병실이 있는 5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은 이미 블랙샌드 용병들에 의해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비상계단에는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윤은 환기구를 이용한 우회로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감행하여 적들의 허를 찌르기로 했다. 그녀는 소화전의 밸브를 열어 복도에 물을 뿌린 뒤 찢어진 전선을 물웅덩이에 던져 전류가 흐르게 만들었다. 계단을 내려오던 용병들이 물을 밟는 순간 감전되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그 틈을 타 서윤은
소총을 난사하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5층 복도에 들어선 서윤의 눈앞에는 아수라장이 펼쳐져 있었는데 사령관실 앞을 지키던 한지훈 중령과 소수의 헌병들이 용병들의 집중 포화에 고립되어 있었다. 한 중령은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권총으로 힘겹게 응사하고 있었지만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인해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이었다. 용병들은 중화기까지 동원하여 헌병들을 몰아붙이고 있었고 사령관실 문은 폭파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서윤은 복도 끝 창문을 깨고 뛰어들며 용병들의 측면을 향해 정확한 점사를 가했다. 예기치 못한 측면 공격에 용병들의 대열이 무너지며 혼란에 빠졌다. 어무 사격 엎드려요. 서윤의 외침에 한 중령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몸을 던졌고 그녀의 총구에서 뿜어져 나온 불꽃이 용병들을 휩쓸었다. 그녀의 사격은 기계적일 정도로 정밀해서 방탄조끼가 덮지 못한 목과 허벅지를 정확하게 타격했다. 순식간에 서너 명의 용병이 쓰러지자 남은 적들은 당황하여 엄폐물 뒤로 숨기에 급급했다. 서윤은 그 틈을 타한 중령 곁으로 미끄러지듯 이동하여 그의 상태를 살폈다. 많이 늦었습니다. 사령관님은 무사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에 한 중령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돌아올 줄은 몰랐어. 도망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한 중령의 말에 서윤은 덤덤하게 탄창을 교체하며 대답했다. 빚을 남겨두고 가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청소가 덜 끝났거든요. 그녀의 시선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거구의 사내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블랙샌드의 현장 지휘관이자 악명 높은 용병 대장 티탄이었다. 그는 전신을 감싼 중장갑 슈트를 입고 손에는 개조된 샷건을 들고 있었는데 그 위압감은 마치 걸어 다니는 전차와도 같았다. 그는 쓰러진 부하들을 벌레 보듯 무시하며 서윤을 향해 흉포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가 그 유명한 고스트인가? 소문대로 쥐새끼처럼 빠르군. 하지만 내 앞에서는 그저 밟혀 죽을 벌레일 뿐이야. 티탄의 도발에도 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그의 장비와 움직임을 분석했다. 두꺼운 장갑은 소총탄을 튕겨낼 것이 분명했고 좁은 복도에서 샷건의 위력은 치명적이었다.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었기에 그녀는 속도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한 변칙적인 공격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 중령에게 눈짓으로 사령관실을 사수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소총을 등 뒤로 돌린 채 단검을 뽑아들고 티탄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티탄이 샷건을 발포하는 순간 서윤은 바닥을 박차고 벽을 타며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산탄들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가 벽에 거대한 구멍을 뚫었지만 그녀는 이미 티탄의 머리 위를 지나 그의 등 뒤로 착지하고 있었다. 티탄이 둔중한 몸을 돌리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서윤은 유연하게 허리를 숙여 피하고 그의 오금쟁이를 단검으로 그었다. 갑옷의 이음새를 정확히 파고든 칼날에 티탄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반격하여 서윤의 복부를 걷어찼고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고통과 함께 복도 벽으로 처박혔다. 입에서 피를 토해내며 일어선 서윤은 갈비뼈가 부러진 듯한 통증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살기등등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티탄이 다시 샷건을 장전하려는 찰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졌다. 티탄이 반사적으로 소화기를 쳐내는 순간 서윤은 권총을 뽑아 공중에 뜬 소화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굉음과 함께 하얀 분말 가루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오며 복도를 가득 채웠고 시야가 차단된 티탄은 당황하여 허공에 샷건을 난사했다. 서윤은 분말 연기 속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해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하얀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서윤은 티탄의 어깨를 딛고 뛰어올라 그의 목 보호대와 헬멧 사이의 미세한 틈으로 단검을 깊숙이 찔러 넣었다.
경동맥을 관통당한 티탄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서윤을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이미 치명상을 입은 뒤였다. 거대한 몸집이 비틀거리더니 쿵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고 바닥은 순식간에 검붉은 피로 흥건해졌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고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며 일어섰다. 복도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멀리서 경찰차와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사령관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실 안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박 사령관이 눈을 뜨고 침대에 앉아 있었고 한 중령이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박 사령관은 피범벅이 된 군복을 입고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며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듯했다. 열병식장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꽂았던 그 병사가 지금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서 있다는 사실에 사령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서윤을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나를 살렸군. 서윤은 차려 자세를 취하고 사령관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다. 신고합니다. 이병이 서윤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사령관님의 신변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긍지에 차 있었다. 사령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평온함이 찾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진짜 적은 아직 저 밖에서 권력의 옷을 입고 웃고 있다는 것을. 그때 병실의 TV 뉴스 속보 화면에 김태진 참모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박 사령관의 피습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군 내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뻔뻔한 그의 거짓말을 지켜보던 한 중령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서윤의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TV 화면 속 김태진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되뇌었다. 기다려라. 이제 내가 너를 찾아갈 차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방어를 넘어 적의 심장부를 향한 반격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늦게 도착한 헌병대와 의무병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서윤을 경계하며 총을 겨누었지만 박 사령관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그 병사에게 손대지 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사령관의 한마디에 병실 안에 공기가 바뀌었다. 서윤은 의무병들의 부축을 받으며 치료를 위해 이동하면서도 김태진 참모장을 끌어내릴 마지막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티탄에게서 뺏은 데이터 칩이 쥐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는 블랙샌드와 김태진 사이의 거래 내역이 담겨 있을 것이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오는 새벽 병원 옥상에서 서윤은 젖은 군복을 말리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밤새 계속된 전투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었고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심판자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탄피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곧 시작될 마지막 전투를 위해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맸다. 이것은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고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기훈 사령관의 병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헬기 소리는 계엄령이 선포된 도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었다. 산소 호흡기를 떼어낸 사령관은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현역 시절 독사라 불리던 때의 서슬퍼런 기세를 되찾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 중령이 브리핑하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오랜 부하이자 믿었던 참모장 김태진이 저지른 배신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이서윤이 목숨을 걸고 회수한 데이터 칩 안에는 김태진이 군수 물자를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사설 용병 단체와 결탁하여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사령관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지만 그의 거친 숨소리는 감추지 못했다. 내 눈과 귀를 가리고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았어.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다. 사령관의 나지막한 일갈에 병실 안에 있던 소수의 충성파 장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태진은 현재 자신의 사병이나 다름없는 헌병대를 동원해 사령부를 장악했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한 채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정식 지휘 계통을 통한 제압은 이미 불가능한 상태였고 섣불리 병력을 움직였다간 내전 상황으로 번질 위험이 컸다. 이서윤은 병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며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기 전 칼을 가는 무사와도 같았다. 그녀는 방탄조끼의 결속을 확인하고 탄창에 탄약을 채워 넣으며 자신의 감정을 차갑게 식히고 있었다. 사령관은 그런 서윤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지만 결단을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가까이 부른 뒤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시간부로 자네에게 코드 블랙 작전 수행을 허가한다. 김태진이 숨어있는 안전 가옥을 타격하고 그를 내 앞에 무릎 꿇려라. 명령을 받은 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고 그녀는 짧고 절도 있는 경례로 답하며 임무를 수락했다. 그녀가 향할 곳은 김태진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비밀 별장으로 험준한 산악지대에 위치한 천혜의 요새였다. 그곳은 사설 경호 업체에 의해 24시간 철통같이 감시되고 있었으며 김태진이 해외로 도피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갈 집결지이기도 했다. 한지훈 중령은 서윤에게 별장의 구조도와 경비 병력의 배치 현황을 전달하며 우려 섞인 표정을 지었다. 지원 병력을 보내줄 수 없어. 자네 혼자서 그곳을 뚫어야 해. 이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서윤은 덤덤하게 고개를 저으며 한 중령의 걱정을 일축했는데 그녀에게는 동료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독 작전이 훨씬 효율적이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어둠이 제 편이니까요. 그리고 놈들은 제가 죽은 줄 알고 방심하고 있을 겁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복 위에 우비를 걸치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병원을 빠져나갔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녘의 도시는 그녀의 은밀한 침투를 돕는 완벽한 배경이 되어 주었다. 이제 사냥개는 풀려났고 주인 없는 권력에 취해 있는 사냥감을 향해 죽음의 질주를 시작했다. 강원도 산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김태진의 별장은 높은 담벼락과 감시 카메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보였다. 별장 주변에는 중무장한 용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고 옥상에는 저격수가 배치되어 접근하는 모든 생명체를 감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숲속 나무 위에 매복한 채 열화상 망원경으로 적들의 패턴을 분석하며 침투 경로를 모색했다. 그녀는 정문 돌파라는 무모한 방법을 택하는 대신 별장 뒤편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가장 위험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루트를 선택했다. 젖은 바위를 맨손으로 오르는 그녀의 손끝에는 초인적인 악력과 집중력이 실려 있었다. 절벽을 기어올라 별장 외곽 담벼락 밑에 도착한 서윤은 숨을 죽이고 순찰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녀의 귀에는 용병들의 군화 소리와 무전기 잡음이 선명하게 들려왔고 심장 박동수는 전투 모드에 맞춰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순찰조 2명이 그녀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순간 서윤은 담을 넘어 그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그녀는 양손에 쥔 단검으로 동시에 2명의 목을 찔러 성대와 동맥을 절단했고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허물어졌다. 그녀는 시체들을 덤불 속으로 끌고 가 숨긴 뒤 그들의 무전기를 챙겨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다. 별장 정원은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와 조명탄이 설치되어 있어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발각될 수 있는 지뢰밭과 같았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소형 EMP 발생기를 꺼내
전력 공급 장치 근처로 던졌고 미세한 파열음과 함께 정원구역의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림자 사이를 질주하여 본관 건물 외벽에 바짝 붙었다. 창문 안쪽에서는 김태진이 위스키 잔을 든 채 부하들에게 무언가 지시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의 표정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서윤은 유리를 깨지 않고 침투하기 위해 환기 통로의 그릴을 조심스럽게 뜯어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서윤은 복도 천장을 기어다니며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그녀의 공격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뢰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어서 용병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당했는지조차 모른 채 쓰러져 갔다. 한 용병이 동료의 시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서윤이 던진 표창이 그의 목에 꽂히며 경보를 울릴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저택을 누비며 공포를 심어주었고 생존한 용병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다. 김태진은 통제실에서 보안 카메라 화면들이 하나둘씩 꺼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침입자가 어디 있는지 당장 찾아내.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는 부하들의 다급한 비명소리와 총성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누구도 명확한 상황 보고를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최정예 용병들이 단 한 명의 침입자에게 유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공포에 질린 김태진은 비밀 금고에서 현금과 위조 여권을 챙겨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손은 덜덜 떨려 다이얼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 서윤은 2층 복도에서 김태진의 최측근 경호대장과 마주쳤는데 그는 덩치가 곰처럼 거대하고 흉터가 가득한 얼굴을 가진 베테랑이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거대한 마체테를 휘두르며 덤벼들었고 좁은 복도는 그의 무지막지한 칼부림으로 인해 벽지가 찢겨 나가고 가구들이 부서졌다. 서윤은 그의 힘에 맞서지 않고 공격을 흘려내며 빈틈을 노렸지만 그의 방어는 견고했고 리치 차이가 너무 커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은 그가 큰 동작으로 칼을 휘두르는 순간을 포착하여 슬라이딩으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며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다. 비명과 함께 경호대장이 무릎을 꿇자 서윤은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그의 정수리를 향해 발 뒤꿈치를 내리찍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바닥에 널브러졌고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이제 그녀와 김태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었고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김태진의 집무실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짐 가방을 챙기던 김태진이 사색이 된 얼굴로 권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오지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쏘겠어. 김태진은 악을 쓰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그의 총알은 서윤의 잔상을 스치고 벽에 박힐 뿐이었다. 서윤은 총소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걸어오며 마치 죽음의 신이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을 뿜어냈다. 김태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책상에 걸려 넘어졌고 서윤은 그에게 다가가 손에 든 권총을 가볍게 걷어차 버렸다. 바닥에 주저앉은 김태진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윤의 차가운 눈빛에서 자신의 파멸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줄 수 있어. 제발 목숨만은. 비굴하게 애원하는 김태진을 보며 서윤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다. 군인의 명예를 돈으로 사려 하지 마라. 당신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 그녀는 김태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그를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김태진은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오줌을 지리며 바들바들 떨었다. 한때 사령관을 독살하고 군을 장악하려 했던 야심가의 최후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서유는 김태진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뒤 그를 끌고 방 한가운데로 나왔다. 그녀는 무전기를 켜고 한지훈 중령에게 짧고 명료하게 보고했다. 타깃 확보 완료.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픽업팀을 보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긴 임무를 완수한 군인의 안도감과 피로감이 묻어났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하며 밤새 피비린내로 진동했던 별장의 참상을 비추고 있었다. 서유는 쓰러져 있는 적들을 뒤로하고 포박된 김태진을 앞세워 유유히 현관을 걸어나갔다. 하지만 별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수십 대의 헬기와 장갑차가 별장을 포위하고 있었고 확성기에서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지훈 중령이 보낸 지원 병력이 아니라 김태진이 미리 숨겨두었던 또 다른 사병 집단인 제2기동 타격대였다. 김태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끝난 줄 알았나? 내년은 여기서 나랑 같이 죽는 거야. 저들은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살려보내지 않아.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서유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했다. 서유는 김태진을 인간 방패로 삼아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며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적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고 개활지인 정원에서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김태진의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내 부하들이 너를 쏘게 만들 셈인가? 명령을 내려서 병력을 물리라고 해. 하지만 김태진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거부했다.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다 같이 지옥으로 가자고.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자폭 전술을 쓰고 있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굉음과 함께 전투기 2대가 저공 비행을 하며 별장 상공을 가르고 지나갔다. 그리고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오는 검은 제복의 특수 부대원들이 보였다. 그들의 어깨에는 서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707 마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기훈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과 직통으로 연결하여 최정예 대테러 부대를 투입시킨 것이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김태진의 사병들은 진짜 정규군의 압도적인 위용 앞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하여 김태진을 인수해 가자 서유는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사령관의 목숨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너져가던 군의 기강과 정의를 바로 세웠고 잊혀가던 군인의 숭고한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멀리서 다가오는 헬기에는 박기훈 사령관이 타고 있었고 그는 창밖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경례를 붙였다. 서윤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흙투성이가 된 군복을 입은 채 사령관을 향해 가장 멋진 자세로 경례를 올렸다. 헬기의 거센 바람이 잦아들고 별장 주변에 소란이 정리되자 현장은 비현실적인 고요함에 잠겼다. 707 특수임무단 대원들은 김태진과 그의 잔당들을 거칠게 제압하여 호송 차량으로 끌고 갔고 그들의 손목에는 차가운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한때 군의 최고위층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김태진은 이제 계급장이 뜯겨나간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바닥을 응시하며 끌려갈 뿐이었다. 그는 지나가면서 이서윤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서윤은 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담담하게 자신의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이미 패배하고 무너져버린 과거의 잔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응급 의료 헬기에서 내린 의료진이 서윤에게 달려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리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고 그녀의 군복은 곳곳이 찢어지고
피로 붉게 물들어 성한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의식을 놓지 않고 박기훈 사령관이 있는 방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사령관은 부관의 부축을 받으며 서윤에게 다가와 흑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사령관의 눈가에 맺힌 물기와 떨리는 손길만이 그가 느끼는 깊은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전우애를 온전히 전달하고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전역은 이서윤 입영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하게 달아올랐다. 군 당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열병식장에서 있었던 탄피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공개했고, 의료 전문가들은 그녀의 응급처치가 얼마나 기적적이고 정교했는지를 앞다퉈 설명했다. 암살 시도로 오해받았던 그 날카로운 탄피는 사령관의 목숨을 구한 생명의 메스로 제정이 되었고, 서윤은 순식간에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팬클럽이 결성되고 그녀가 과거에 몸담았던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는 등 사회적인 신드롬까지 일어났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서윤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국군수도병원의 VIP 병실에서 조용히 회복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김태진과 연루된 군 내부의 부패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한지훈 중령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은 김태진의 비밀 장부와 서윤이 확보한 데이터 칩을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별 2개, 3개를 단 장성들이 줄줄이 헌병대에 소환되는 장면은 뉴스 생중계로 보도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블랙샌드와 같은 사설 용병 업체와의 검은 커넥션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군은 뼈를 깎는 개혁을 약속해야만 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던 한 명의 여군 병사가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서윤은 침대에 앉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박기훈 사령관이 들어왔는데 그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서윤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인 태극무공 훈장이었다. 자네 덕분에 나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았네. 국방부 장관과 협의하여 자네를 소위로 특진시키고 내 직속 보좌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네. 사령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고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밝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차분하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훈장 상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사령관 쪽으로 밀어놓으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저는 그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명령을 어기고 탈영을 했으며 군법을 위반하고 사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온 원칙과 신념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웅으로 포장되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고 정치적인 상징으로 이용되는 것은 더더욱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로 남기를 원했다. 박사령관은 서윤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그녀의 영혼이 얼마나 자유롭고 고결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자네는 천상 군인이야. 하지만 이 좁은 조직에 가두기에는 자네의 그릇이 너무 크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쉬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뜻을 존중하겠네. 하지만 기억하게. 언제든 자네가 돌아올 곳은 여기 비어 있다는 것을. 사령관은 마지막으로 거수경례를 했고 서윤도 침대에서 내려와 정자세로 마주 경례를 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계급을 뛰어넘은 깊은 존경심이 흐르고 있었다. 폐원 수속을 마친 서윤은 병원 후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지급받았던 군복을 반납하고 입대할 때 입었던
낡은 청바지와 검은색 가죽 재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짐은 단촐한 배낭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과 긍지가 담겨 있었다. 병원 로비는 취재진과 환영 인파로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그들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 역시 누구의 시선도 원하지 않았기에 그 익명성은 그녀에게 가장 편안한 옷과 같았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서유는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열병식 날 사령관의 목에 꽂았던 이제는 검게 그을린 20mm 탄피였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은 그녀에게 있어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의 경계에서 내린 자신의 선택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지켜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사람들은 영웅을 원하지만 진짜 영웅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법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지훈 중령은 서윤이 사라진 빈 병실에 도착하여 텅 빈 침대를 허망하게 바라보았다. 침대 위에는 잘 개어진 환자복과 함께 짧은 메모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군인은 전장에서 말하고 평화 속에서는 침묵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중령은 메모를 읽으며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윤이 떠나갔을 거리를 내려다보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다. 잘 가라 블랙맘바, 부디 네가 가는 길에는 피냄새 대신 꽃향기가 나기를. 그는 서윤이 남긴 빈자리가 군대의 큰 구멍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딘가에서 이 세상을 지키고 있을 거라는 믿음에 안도감을 느꼈다. 기차역 플랫폼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서윤은 북쪽 국경 도시로 향하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군인 신분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그녀는 승강장 주변의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스캔하고 비상 탈출구를 확인하며 습관처럼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국경의 그림자 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정의감과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열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오며 굉음을 울렸고 서유는 배낭을 메고 열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녀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처럼 반짝거렸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잠시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전장을 누비겠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그리고 망설임 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는 한 그녀는 언제나 그곳에 있을 것이다. 날카로운 탄피의 기억을 품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게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에필로그 1년 후 눈 덮인 강원도의 최전방 초소 근처 작은 마을. 허름한 국밥집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TV에서는 박기훈 사령관이 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었다. 여자는 숟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깍두기를 더 얹어주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는 타지에서 왔나 봐. 눈매가 아주 매섭네. 여자는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와 같았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이서윤은 짧게 대답하고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온 그녀는 차가운 겨울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멀리서 군용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익숙한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을 감시하는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훈장도 높은 계급도 없었지만 그녀는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눈 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 뒤로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발자국이 남겨졌다. 그것은 그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길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한때 사령관의 목에 칼을 꽂았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세상이 위기에 처하면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이다. 마치 그날의 탄피처럼 가장 뜨겁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설의 시작이었다.